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7년 전에 또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내셨고 또 개정판을 최근에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예측하셨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산 시장 전망은 맞았는데 출산율 전망은 틀렸죠. 그때 당시 뭐 1.2명, 1.3명 정도였을 때 인구 감소가 이제 눈앞에 와서 자산 가격이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폭락한다라는 주장이 되게 세를 이을 때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일본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네. 인구 감소할 때 오히려 당장은 더 자산 시장이 좋을 거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의 저축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좋을 거고 특히 2017년 당시에는 부동산 사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권했죠. 근데 이제 7년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은 뭐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주식도 그때에 비하면 뭐 한 500포인트 올라 있네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맞췄지만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네. 1.2명도 그때 낮다 그랬는데 0.7까지 그러니까 낮게 전망은 하긴 하셨지만 지금보다 이렇게 더 거기서 더 낮은 낮아질 수준일지는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비춰본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5년에서 10년은 되게 좋은데 이제 그 뒤는 좀 걱정스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58년 개티로 대변되는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거의 다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시장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 그 공무원 시험 경쟁률 20대 1 밑으로 떨어졌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일단 지금 젊은 층 20대 후반 취업률 고용률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노동시장에 있던 주력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2010년대를 살면서 이태백 그랬잖아요. 20대 태반은 백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웠고 젊은 세대들한테 숙련이나 경력을 원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게 풀리고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 측면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 어떤 세대였냐면 연공서열 세대. 맞아요. 네. 너 몇 살이냐? 너 몇 년이냐? 이야기를 우리 사실은 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저보다 이제 그분들이 한 10년, 11년 선배시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회사 다닐 때 너 몇 년생이야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 그게 왜 몇 년생이냐를 들었냐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일단은 좀 기득권이 있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좀 소득을 더 보장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사 1년 차랑 30년 차 연봉을 비교하면 평균 3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연봉이 입사 1년 차 3천만 원이면 30년 차는 9천 나라이죠. 게다가 이거는 전체 평균이고요. 정규직으로 환산하면 4배 5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연봉을 쳐주는데 이제 문제가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한 것 같고 AI 혁명과 로봇 혁명 시대가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 적응을 또는 저항을 했죠. 뭐 전기차 공장 만든다고 반대하는 파업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특히 인력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투자하지 말고 해외로 가자. 어마어마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 그 90년대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 퇴사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의 그 비용 구조가 개선돼요.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제 책에서 적었던 회사가 KB나 현대차,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판관 비용, 그러니까 판매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흐름을 한 10년 넘게 타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58년 개띠를 비롯한 베이비붐 세대가 부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많아요. 특히 뭐 명퇴 이럴 때 이번 뭐 모 마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받아가시면 5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C모 은행 같은 경우도 4억이 평균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뭐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주식 안 하거든요. 이분들은 입사하고 얼마 있다가 네. 주식시장 고점 치고 외환위기 겪었던 세대라 아, 부동산 올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현금은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쌌는데 갈아탈 생각들을 하시는. 그러면서 경제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요.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장기화될 거다. 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부자 세대가 현금 끌어안고 뭘 자산을 살려고 지금 움켜쥐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세 가지 변화는 경제 전망에서 볼 때 긍정적이죠. 근데 다만 이제 왜 10년 뒤가 어렵다 그러냐면 네. 제가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잖아요. 아. 저희는 이제 68년생부터인가 65세부터 국민연금 받으니까 자, 저희 세대들이 딱 이 2차 베이비붐 세대 혹은 X 세대가 국민연금을 딱 받으러 가는 2035년부터 네. 국민연금은 이제 피크를 치고 야. 점점 옆으로 가다가 50년대에는 고갈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이런 58년 개띠에 비해서 덜 부유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외환위기 세대죠. 갈수록 더 네, 맞습니다. 힘들어지니까. 예, 외환위기 세대죠. 저희가 저도 뭐 사원 때 외환위기 겪었고 그때 해고됐던 기억이 아 나는데요. 그러셨구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는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떨어지는데 요때 우리가 잘 대응 못하거나 혹은 장기 과제에 우리가 대응을 실패하면 한 10년 정도 뒤에는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렇죠. 예. 일단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은퇴 랠리가 경제든 자산 시장이든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0년 내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저출산 또 고령화라는 그런 흐름, 인구 구조 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위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네. 그 위기는 뭐 이미 시작된 게 네. 내수 침체. 저는 뭐 우리나라는 내수는 절망적이다. 아까 제가 무슨 모마트 이야기했지만 네네. 우리나라 1등 유통회사조차 구조조정을 들어갈 정도인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또 중국에서는 한한령으로 쫓겨왔으면서 중국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 공습하는 건 그냥 내버려두는 좀 이상한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 어떤 그 정책 당국이 장기 과제랄까 구조적 문제는 대응력이 거의 0이 가까운 무능한 거고 당장의 대응만 치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어렵다. 동의. 근데 그거랑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랑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58년 개띠 중에서 퇴직금 몇 억씩 받으신 분은 아마 상위 20% 정도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지만 상위 20%가 움직이는 대로 자산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0.1%가 뭐 전체 자산이 20% 갖고 있는 나라랑 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20% 상위 20%가 전체 우리나라 자산의 한 60% 정도 50%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또 게다가 우리 젊은 세대들 50대 40대에 비해 훨씬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현금 여유 현금을 들고 퇴직금을 들고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내수 경기가 다 박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부동산 시장의 최근 PF 문제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지방 사업장이 많은 데가 고생하지 수도권에 미분양이 있냐? 단적인 질문이 이거잖아요. 네네. 서울에 미분양이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고 또 다 줍줍할 때 몇백 대 1, 몇만 대 1이 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이런 흐름은 결국 아까 이야기한 내수 불황 그리고 부자 노인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 현상 속에서 함께 봐야지 그냥 이건 끝이다 아니다라는 단정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려면 조금 2차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망한다. 이건 1차적 사고라면 네네. 2차적 사고는 근데 그 58년 개띠는 한 10년 정도 75세까지 그죠? 올해 65세니까 75세까지 정정할 텐데 이 사람들 뭐 할까? 그리고 다른 나라 봐도 전부 주택 소유율은 75세까지 올라가요. 네. 딴 나라도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미국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꼬아보면
투자의 기회가 되게 많이 열릴 것이고 위기라는 것도 지역적이거나 부문의 위기지 전방위적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자산 시장별로 구분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좀 영향을 좀 앞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부동산이 더 좋다. 주식은 이번 밸류업 뭐 이런 붐 타고 이제 그 저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 오른 상위를 보면 다 은행이고 정부 공기업인데 이 회사는 저는 밸류업으로 볼 게 아니라 580 개띠가 많았던 직장이다. 왜냐하면 90년대 전후해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았던 세 산업이 자동차, 은행 그리고 공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은퇴하니까 여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규제에 또 직접적 영향을 받으니까 정부가 배당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느껴지니 오른 거지. 이게 과연 전방위적인 우리나라 PBR이 낮은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은 내수 기업들인데 거기도 정말 밸류업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석 구분이 필요하고 네. 투자에 있어서 또 작년 2차 전지 테마 때 올해는 밸류업 테마 뭐 이게 따라갈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은 뭐 저는 선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산업의 우량주는 뭐 모르겠지만 네네. 시장 전체를 뭐 우리가 정말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말 못하겠다. 특히 AI나 로봇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 그 이전에 있었던 기술을 없애버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가 왔는데 여기 잘 적응할 기업을 우리가 선별하기가 어렵다면 한국 주식도 참 좋지만 저는 이제 해외 투자 어차피 딴 데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렇죠. 네. 다 그러고 있으니까 선진 시장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더 빨리 은퇴하고 있는 나라들을 좀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이제 부동산은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일단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니까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꽤 오랜 기간 낮을 수 있다. 그게 장기화된다. 장기화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이 이제 멸망 상태다. 이건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네. 2022년보단 23년이 낫고 23년보단 2024년이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4년보단 25년이 더 좋거든요. 왜? 입주 물량이 없어요. 씨가 말랐단 말입니다. 제 고향 대구 정도나 입주 물량이 있어서 네.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그 입주 물량 지나고 나면 지금 부동산 PF에 더 나가서 그 공사비 증액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앞으로 과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거나 재건축 재개발에서 땅 허물고서 땅 건물 허물고 새 아파트 올라올 일이 있는가? 저는 없다. 그럼 어디를 사야 되냐? 우리 다 알잖아요. 티밸리. 가로로는 9호선. 네. 세로로는 거기서 수입 문당선 타고 내려가는 그 라인 정도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힘인데 그 왜 티밸리냐? 바로 테크밸리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결국 전 세계적인 이런 혁명에서 가장 잘 따라가는 산업이 그래도 정보통신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테크놀로지니까 이쪽 산업이 집중되는 데가 결국 남쪽으로는 멀리 가봐야 평택이나 천안 정도인데 네. 그 정도 지역은 또 세종시 빼고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거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 입장에서는 나이 들면 외로워요. 부자 노인이 외롭게 살려고 할 가능성은 전 없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식들 손주들 사는 그런 지역에 몰려 살며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정도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사는 건 싸우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맛있는 거 적정할 먹으면 수도 좋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티밸리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란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뭐 어쨌든 거래가 좀 안 되고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게 언제쯤 해소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몇 년 걸리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요. 네네.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앞에 안일 불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도 좀 적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지별로 대기하는 유동성이 다르고, 또 입지도 다 다르고, 그렇죠. 아파트도 몇 층이냐, 향이 어디냐 따라 가격이 다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2021년 같은 버블에나
그때 이제 우리 HC에 나와서 제가 버블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랬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시기는 옥석 구분 없이 오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홀로 아파트다. 아니면 이게 용적률 299% 맥스를 받아서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안 된다 싶은 아파트까지 오르잖아요. 네네. 그런 시기가 버블인 거고 반대로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강남권에 정말 상위 0.1%, 0.01%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는 신고가인데 층층 시야로 가격에 이런 피라미드가 쫙 형성돼 있고 어디 주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동탄 있다 그러더라도 동탄에서 조금만 나간다고 하면 거기 오르냐 하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제 말씀을 아시겠죠. 재료에 반응하는 합리적 시장이다. 그런 합리적 시장이 버블 시장이 되는 데는 통상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왜? 또 시장이라는 건 결국 버블로 가야 끝나니까 아직은 그냥 저는 적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고 합리적 시장이고 시장 참가자의 극히 일부만 낙관하는 상승의 1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더 좋아질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실거래가 기준 최바닥은 2023년 초였고 올해 또 초가 이제 어깨가 높은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거래량이 좀 많은 그러니까 5,000세대 이상의 주요 단지들의 가격 호가 흐름을 보면 일단 1월 이후 확실히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뭐 이런 걸 다가와서 그런지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쌍바닥이고 오른쪽 어깨가 높은 바닥이다. 그러니까 그 2023년 같은 패닉까지는 아니지만 2023년부터 작년 8월까지 7개월 동안 달렸던 랠리에 절반 정도 조정으로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도 거시경제 여건에 달려 있지만 좀 오르다가 이제 숨고르기 오르다 숨고르기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베이비 부머 세대 58년 개띠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또 부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노후 빈곤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이제 58년 개띠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꿀빤 세대라는 게 이제 여기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막 60세가 지나면서부터 노인 빈곤 통계 초기에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분들 이분들 빈곤율은 18% 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65세 노인 빈곤율은 40% 전후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30년대생들은 50% 정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분들과 해방 세대 46년 개띠 이분들은 한국 전쟁 세대 너무 고생하신 그리고 이분 세대들은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뭐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세대는 교육도 못 받고 빈곤하고 또 유년기에 굶었어요. 당연히 편치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편치 않으십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상징이 됐죠. 거기다 국민연금도 99년에 생겼으니까 이분들은 뭐 다 나이 들고 나면 국민연금 생겨서 거의 혜택을 받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99년에 전국민연금 생길 때 58년 개띠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그렇지만 뭐 한 10몇 년 불입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분이 많고 두 번째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평준화가 시작돼서 그래서 이분들은 중학교 진학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전 세대는 20%. 그렇게 차이 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대학 진학률도 앞에 세대의 2배가 되는 세대죠. 그런데 이분들이 운이 좋았던 게 30대에 88년이잖아요. 네.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잖아요. 그래서 86, 87, 88, 90, 91, 92까지인가가 전국 평균 부동산이 2배 올랐습니다. 뭐 아파트나 수도권은 3배, 4배 속출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결혼을 하실 때 만일 본인이 노력하거나 맞벌이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힘겹게 집을 사신 분들 그 몇 년 사이에만
집을 샀다면 또 그때는 남자 기준 27세 전후에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3년 차에 그 폭등이 나타난 거잖아요. 가능했거든요. 집값이 왜냐하면 그 전에 절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집약된 세대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 이분들의 노후 빈곤율이 또 높은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죄다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후 빈곤이 낮은 이유가 아니요, 이분들이 노후 빈곤율이 18%나 되는 이유도 아, 왜 노후 빈곤율이 통계가 뭐냐면요. 그 월 125만 원 이하로 사는 분들을 노후 빈곤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중위 소득 250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125만 원 이하로 사는 분들이 그 세대 중에 20%가 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이유를 또 살펴보면 네. 집을 들고 계신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위해 나라에서 주택연금 제도나 토지연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땅만 갖고 계시면 토지연금, 네. 집을 갖고 계시면 주택연금을 만들었는데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낀 세대들이라 이분들도 자녀한테 자꾸 상속해 주려는 꿈을 갖고 있고 그쵸. 돌아가시기 전에 내 집에 살다 죽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저 주택연금 한다고 집 안 뺏기는데 홍보가 덜 된 탓인지 그분들을 오해가 우리가 아무래도 설득하지 있죠. 네. 못하는 어떤 상품의 구조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58년 개띠 분들은 이런 걸 다 제하고 보면 노후 빈곤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산층이 되게 많고 특히 그 중에 상위는 한국의 톱 오브 톱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58년 개띠가 살아오신 그 흐름이 참 우리나라 경제 흐름과 특히 이분들 네. 그 97년 외환위기 때 네.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여러분 구조조정할 때 절대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 30대잖아요. 왜? 일 제일 잘하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해방둥이 46년 개띠는 부장 타이틀 달았다는 죄로 많이들 나가셨지만 이 58년 개띠는 그때 대리과장이라 네. 또 그때가 정보통신혁명에 30대가 그래도 적응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분들은 그 뒤 20년간 진행된 정보통신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급으로 그러네요. 꾸준히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잡마켓도 아까 이야기했던 88년이 좋았으니까 그때 대기업 직장을 잡았다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좋은 혜택을 많이 받겠죠. 사내 혜택이나 사업의 성공 기회도 잡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뭐가 나쁘냐. 그때는 젊었으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새로운 혁신을 금방 따라잡았죠. 그러나 20년 지나 AI 혁명이 왔는데 자 여기서 엣지 코파일럿 써보신 60대가 얼마 되겠냐 이거죠. 전 쓰고 있잖아요. 이걸 아는 자체가 벌써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그 내비게이터인 엣지를 쓰고 있고요. 네, 걸그룹 있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서 코파일럿이라는 AI를 통해 일을 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광고가 됐는데 그만큼 편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저는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20대나 30대 저보다 지금 생산성이 저는 더 높다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1년에 한 권씩 책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인풋을 넣었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읽었던 논문이나 글을 코파일럿이나 챗GPT 덕분에 훨씬 더 쉽게 접하고 더 접근성이 편해지고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잖아요. 네. 근데 60 넘어 70대 된 분이 내가 이거 배워본들 내가 몇 년 더 쓴다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10년 전에는 2010년대 중반에는 그분이 책임자급이었으니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 어마어마한 세대는 아직 은퇴 안 했고 회사의 판관 비율 부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이분들이 종종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2010년대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지옥이었던 거죠. 네. 또 우리 MZ 세대들의 첫째 앞서 있는 세대들이 또 80년대 후반생들이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물러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생들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이 친구들은 벌써 출산해서 10만 명 이상씩 그 세대보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10만 명씩 줄어드는 세대인데다가 네. 교육도 사실 저희 아들 세대들이 교육을 훨씬 잘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 특히 운이 좋은 게 AI 혁명이 올 때 만약 우리가 100만 대군이 대학을 나선다라고 하면 이 일자리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지금 바로 중국이 걸려 있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AI 혁명 덕분에 생산성 굉장히 향상돼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또 노동력 공급도 적어요. 그리고 그 노동력들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그러니까 피사 점수라고 OECD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하는 2년에서 3년마다 하는 정례 시험에서 세계 탑 3 안에 들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두 나라도 한국이랑 싱가포르, 일본이니까. 그리고 그 2020년부터 시작됐던 그 엄청난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네. 유일하게 성적이 다시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가거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잡았죠. 그러니까 부자 부녀 갈등이 커졌겠지만 대신 교육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는 강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그 덕에 AI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열풍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58년 개띠의 은퇴와 함께 우리나라 이제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앞으로 그러면 이제 향후 10년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언제나 주도했어요. 그러네요. 그때도 주도했고 예. 앞으로 그 주도할 젊어서는 거고. 부동산을 주도하셨고 젊어서는 이제 예금이나 해외 투자 이런 것도 좀 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은퇴 연금 수령하시면서 또 노후에 대해서 불안감이 우리나라 부자면서도 그렇죠. 불안감들이 커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매 10년마다 기대 수명이 1년에서 2년 늘어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20년 뒤에 돌아가신다, 85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때 벌써 4년이 더 늘어날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별로 소비를 안 하고 짠돌이에요. 네. 그래서 저축을 되게 많이 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내수 시장은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다. 이분들은 돈은 많은데 네. 제가 봐서 손자 손녀한테는 좀 돈 좀 쓸까. 적어도 이분들이 뭐 크게 돈을 쓰고 다니면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저축이 쌓인.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먼저 인하될 것 같다. 왜 내수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는 이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축 때문에 금리 하락 압력도 높고 더 나아가 이분들이 돈도 안 쓰니까 경제 전체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이 돈 안 쓰니까 내수 불황이 거기다 부동산까지 PF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런 게 요약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당장 제일 좋은 자산은 채권 투자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을 안 쓰고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실 텐데 부동산 매수에도 뭐 갈아타기나 이런 활동을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일단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은 자녀한테 뭐 집 하나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자녀용 집들도 좋은 거 나오면 하나 더 살려고 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녀 아니면 손주 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 세대거든요. 저희 세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저러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보이시는 그런 선배들이 좀 전 봤거든요. 왜 그걸 꼭 집을 갖고 있어야 되나? 그냥 집이라는 건 재테크의 한 수단이고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월세가 싼 나라가 없는데 그냥 월세 살면서 집은 꼭 한국에 사야 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그분들은 확실히 좀 그런 거에 민감하고 또 더 나가서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부터 X세대부터는 좀 다릅니다만 거긴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집이 이분들이 살 집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브랜드.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딱 탔을 때 어디 갑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기요도 질문이 안 나오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갑시다. 그럼 몇 단지요지. 압구정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또 나가서 우리가 그냥 비웁니다. 이거는 레드펠 갑시다 그러면 예, 그 뒤에인가요, 밑에인가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명품 소비를 앞장서신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벨트 하나라도 메고 다니시던 분들이 여기 많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녀나 또 자녀랑 뭐 자녀가 이제 나이가 대충 40대 전후가 돼서 이제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해주고 싶으신 마음을, 왜냐하면 60대 후반이시니까 이제 30에 결혼했다고 아까 가정을 해서 30에 자녀가 나왔다고 치면 그 자녀 세대가 지금 딱 30대 중후반에서 40 초반이니까 이분들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세대들, 손자 손녀까지 생각하면 소형 평형이나 좀 또 교육 여건 이런 걸 따져서 역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사주거나 증여해 주려는 그런 마음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은 언젠가 제로 성장이 될지 모르지만 1인당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왜? 부자 할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이제 유산을 상속시켜 주는데 그게 4명께 1명한테 가는 나라, 그러니까 8명인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세대 내려갈수록 부가 엄청나게 외동 아들, 외동 딸들, 외동 손녀한테 집중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당 순자산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가난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그 부양 부담만 생기니까. 그런데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부자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년 내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박사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자산 시장이 있을까요? 네, 아까 채권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저금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제로금리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예금금리 1.3%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일본, 한국, 대만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이 동아시아 네 나라가 다 전부 출산율 1.0 아니면 그 밑인데 이런 나라들의 특성이 결국 내수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수 어려워지고 저축은 쌓여 있는. 이제 중국은 좀 논외지만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저는 채권의 또 시장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튀잖아요, 겁니까? 그때 그 고금리 채권 투자 기회가 올 때는 놓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 그 한 10년 본다 저는. 네. 두 번째 팁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저는 2023년 초가 바닥이었다고 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원래 한 10년 사이클 이상을 보면 한 3년 빠지고 7년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10월이 고점이었다고 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졌다고 쳐도 아직 만 3년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한 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T밸리를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T밸리를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비용 구조 개선되는 3대 산업,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들, 은행 그리고 자동차 같은 데는 투자를 좀 고려해라. 다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익이 잘 난다고 해서 정말 주가가 오르는지는 이게 판단이 어렵다.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 산업이잖아요. 네. 거기는 2022년 바닥치고 작년 올해 이익이 흑전하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비리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 테마주 또는 세력 또는 내부자들에 의한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은 너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저금리 환경 속에서 글로벌 AI 혁명, 로봇 혁명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선진국 시장 중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그 장기적인 전망 가능성들이 상향의 가능성이 높은 저는 바이오테크 산업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투자할 만한 바이오 기업이 거의 없지만 미국은 정말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런 미국의 바이오테크 인덱스 같은 데들 또 미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금리 환경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미국 리츠 같은데 이런 데 좀 분산 투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변화된 국가별 분산 투자하시면 저는 한 10년 사이에 자산 2배 정도는 불리지 않겠는가. 그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 거기다 적립까지 하면 네. 사실은 2배 반도 나오는 거니까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투자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젊은 층에서도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 계시고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또 많이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젊은 층에게 경제적 자유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5억이죠. 5억. 왜 5억이라고 단언을 딱 하냐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전략. 그러니까 국내에는 부동산 혹은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부동산, 그러니까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된다는 식의 투자는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10년간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만 토지 가격이 오르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토지 가격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못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는 인플레는 이기고 더 많은 수익을 저는 제공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냥 아무 집이나 사겠다.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노후화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산다라는 건 네. 이건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몇 년 전 빌라 샀다가 또는 2기 신도시, 교통 안 좋은 2기 신도시 샀다가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동산은 티밸리의 아파트인 거고 그것도 지어진 지 적어도 2004년 이후에 지어진 그러니까 평면혁명 있고 지어진 아파트들을 그걸 준신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네. 그래서 10년 안에는 신축, 20년 안에는 준신축인데 왜 2004년 5년이 중요하냐면 그때 첫 번째는 2004년 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상 주차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지하 주차장 내려갈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베란다 확장이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거실이 엄청나게 넓은 거 가 보시면 다 느낄 겁니다. 네네. 지금보다 넓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뭐 안목 치수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다양한 주택 관련 규제들이 되게 많이 풀리면서 왜 불황이 오면 풀려요. 원래. 그래서 그때 지어진 집들이 20평대인데 3페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적응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옛날식 구형 구조를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향 좋아하잖아요. 요새는 포베이도 나오잖아요. 30평대 그렇죠. 포베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MZ 세대가 참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20, 30대들이 이제 앞으로 10년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도시 아이들, 시티 보이들이에요. 시티 제너레이션이에요. 낡은 집에서 뭐 절대 못 참아요. 이 사람들의 특성을 감안해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답이 나오죠. 근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겠다 그러면 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잘 챙겨보면서 사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이제 선별적으로 가능한 레벨이다. 왜냐하면 요새 오피스텔이 2년간 그냥 갭 하락을 보이는 데가 제가 관심 있는 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그 감가상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구도 좀 바꿔야 되거나 네네. 칠도 새로 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저는 이제 곧 채권 수익률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들은. 그러면 살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따라가니까 가격이라는 건.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건 수도권 20년 차 안쪽의 티밸리 대형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잘 되는 지역의 급락한 오피스텔들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나머지는 아직은 저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가 그러면 부동산이 그런 거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네. 해외 부동산을 생각해 보자. 어차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랑 서울 부동산은 같이 가요. 왜? 정보통신경기가 뭐 따로 갑니까 우리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 경기 좋아져서 거기 주가 오르고 소득 오르고 거기 집값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 우리나라에서 내가 선별에 투자할 만한 능력 없고 시드머니 없으면 종잣돈 없으면 해외 리츠 사면 되지. 뭐 우리나라 국내에 그러니까 굳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리츠나 이런 것들은 예, 우리 국내 리츠는 추천할 게 없지만 해외 리츠는 추천할 만한 배당 수익률 좋고 또 가격도 안정적인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분산 투자하면 저는 진짜 10년에 2배는 나올 것 같다. 네. 어떤 구체적으로 상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뭐 VNQ 같은 거 좋아하죠. 저는 미국의
블룸버그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가셔서 블룸버그 리츠 지수 추종 ETF를 번역시키면 되잖아요. 아까 코파일럿이든 디플에서 번역시키면 네. 바로 몇 개 나와요. 그중에 거래대금 많고 왜냐하면 살 때 팔 때 그 비용이 생기니까 네. 거래 비용 낮고 또 1년 유지 수수료 싼 ETF 사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10억 만들기에 대한 좀 내용도 많이 소개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좀- 10억은 이제 좀 이게 큰가요? 이제 네. 꿈 정도인 거고 그렇죠. 5억이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5년 자산이 있으면 그걸 안 쓰고 그냥 운용만 해도 10억이 되거든요. 10년에. 네. 그러니 10억을 목표로 하기보다 아, 종잣돈 5억을 만드는 게 우선인 거고 그 종잣돈 5억을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타깝지만 저축인 거고 그다음 저축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금을 하다가 이자율도 얼마 안 주고 재미도 없어요. 지루한데 옆에 친구가 저 잡코인 사서 돈 벌었다. 네. 뭐 도지코인 이런 거. 그럼 사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그 중도 해지를 해요. 그러면 이자는 0이 되죠.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무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은행에 돈을 이자를 받겠다고 맡기는 것 자체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네. CD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CD. 이게 뭐냐면 고객 예탁 증서 뭐 이런 건데 별거 아니고요. 은행 예금 금리를 추종하게 만든 ETF라 이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요. 거래 대금도 너무너무 많아서 조단위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1년 수수료가 0.1%도 안 돼요. 이걸 갖고 있다가 투자를 하면 될 텐데 은행 예금 꼭 해요 또. 은행 예금 하다가 갑자기 해지하고 중도 해지 수수료 다 물고 어디 가냐 하면 코인 가죠. 그리고 가면 또 벌어요. 그러면 그 다른 적금을 또 헐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설거지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다시 예금으로 돌아가죠. 맞아요. 자 이런 순환을 타면 재테크는 망하는 거죠. 왜 이 순환에 투자가 잘못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행에서 예금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직 하나도 모른다. 공부를 안 했다.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해서 망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런 1억 천금을 노린 투자를 해서 만에 하나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거기 중독돼요. 네. 마약을 끊기 힘든 것처럼 도박도 끊기 힘든데 투자에서 가장 짜릿한 게 뭐냐면 풀 레버리지로 땡겨서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에도 그걸 팔아서 그럼 집을 사야 될 텐데 더 긁어 와서 또 긁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초년의 운이 소액일 때는 왔던 운이 그렇죠. 네. 내가 5만 돈 다 끌어 넣으면 안 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끌고 먹고 나면 어디 갈까요? 그냥 강원랜드 가죠. 아니면 경마장 가죠.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구조를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강한 자극에 한번 노출되고 나면요. 소소하게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이나 이혼으로 미국에는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슈퍼볼 복권이니 뭐니 수많은 복권의 당첨자들의 과거 인생 이후의 역경을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수억 불, 수천억 불까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돈을 긁어서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중독돼 버린 거죠. 그 짜릿함에.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은행에 예금해서 착실하게 모으겠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가서 긁어서 10배 나는 거, 수백 배 나는 거 하면 그럼 당신은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마약 중독자랑 비슷한 뇌 구조가 만들어져서 평생 그걸 긁고 있게 된다. 이 둘을 피하면 얼마든지 좋은 투자의 수단이 많잖아요. 가장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채권 좀 사놓고 뭐 국내 주식 중에서 ETF로 그냥 코스피 하나 사놓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자산을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오테크 같은 데도 좀 투자해놓고 1년에 한 반반 정도 국내 자산 해외 자산 투자해놨다가 1년에 한번 연말 정산해가지고 나한테 목돈 들어올 때 또 반반 비율을 맞춰주고 예를 들어서 5천 투자했는데
우리 국내 자산은 4,000대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국내 자산 4,000대고 해외 자산 6,000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열심히 적립한 걸 갖고 6대 6을 맞추면 비율을 맞춰. 그렇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한국이 제일 잘 나가고 어떨 때는 해외장이 잘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2022년, 21년에는 한국 코스피랑 코스닥이 세계 주가 상승률 1, 2위, 2위였어요. 네. 그걸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홀짝 게임에서 루저 쪽에 붙지 말고 간단해요. 둘 다 사놨다가 많이 오른 거는 물타기 안 하고 네. 많이 빠진 거 물타기 해서 비율을 맞추면서 그 돈을 계속 모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모은다? CD로 모으라고요. ETF로 모으시라고요. 중도 해지 수수료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좀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제 효과적인 좀 목돈을 모으기 위한 자산 배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제일 주시면 쉬운 어떨까요? 거는 네.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CD 5천만 원 사놓고 네. 나머지 5천만 원은 나스닥 100 사두는 게 음. 제일 마음 편하시겠죠. 네.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전략에서 이제 좋은 점은 당연히 미국장 좋을 때 우리는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는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을 때 환율이 오르니까 뭐 이게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2022년 같은 해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 좀 빠졌지만 대신 환율로 크게 벌었을 거니까 또 국내에서 CD 투자해놨으니까 그건 이자 잘 나왔겠죠. 네. 그래서 2022년도 잘 버티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미국장 투자하는 데서 대박이 났겠고 한국에서는 그냥 소소한 이자. 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조금씩 마냥 저는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네. 환차선은 좀 생기겠지만 또 뭐 미국장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지난 몇 년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그렇게 큰 손실이 잘 나는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어떤 분이 주시더라고. 네. 박사님 근데 나스닥 버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나스닥이 버블이 되면 붕괴가 되면 그때 돈을 제일 잘 버는 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 같은 게 안전자산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을 4개로 나누는 거죠. 4분의 1은 CD,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나머지 4분의 1은 미국 외화예금 같은 거. 아니면 미국 국채 같은 거. 뭐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어요. 그럼 4분의 1은 나스닥 100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VNQ 이런 거 사는 거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저기 뭐죠? 리츠. 또 어떤 분이 물어요. 아 박사님 근데 미국이 돈이 너무 많이 풀고 저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인플레가 난대요. 자 그러면 5개로 나눕시다. 너무 쉬워요. 다 그러니까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방법이 그렇죠. 있군요. 4분의 네. 1은 우리나라 예금. 4분의 1은 미국의 외화 예금. 소플, SOFR. 이걸 사면 되고 또 5분의 1은 나스닥 100. 5분의 1은 VNQ를 샀으니까 이제 5분의 1이 남았잖아요. 네. 그다음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KRX 금현물. 아. 그냥 금현물로 검색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금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 날 때 짱이죠. 정부가 돈을 막 풀 때 짱이잖아요. 그래서 금까지 투자하면 2022년에도 또 돈을 벌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뭐 CD 좀 사고, 뭐 나스닥 좋아. 나스닥이 무서우면 다우는 또 너무 무거운 것 같으면 S&P 좋다는 거죠. 아니면 그게 무서우면 그냥 MSCI 월드 인덱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다 사는 거. 우리 빼고. 이걸 사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거기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좀 그게 불안하면 4개. 좀 더 박사님 그래도 인플레가 나도 돈 벌고 싶어요. 5개. 그러다가 너무 복잡한데요 그러면 아니 뭐 저희 프리즘 투자자분에 또 맡기셔도 되고 네. 저희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12개 정도의 상품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정장이 강한 특성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투자 방법을 택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10년에 2배. 10년에 2배. 예, 잘하면 8년에 2배. 운이에요. 근데 이건 운인 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시장 좋을 때는 사실 8년에 2배 나와요. 근데 2010년대 같이 한국 시장 박스피 뭐 또 세계에서도 뭐 미국만 좀 잘 나가고 딴 나라 다 안 좋을 때 그때 만약에 중국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2008년 이후에 아직도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17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데 투자를 했다면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대를 10년에 2배 그리고 운이 좋으면 8년에 2배 운이 좀 안 좋으면 12년에 2배 정도
이건 충분히 우리 계획이 가능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박 기자님하고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밸런싱을 모은 돈으로 하면 적립 투자를 하면서 모아 나간다. 네. 이러면 이게 2배 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잘하면 뭐 10년에 2배 반, 3배도 가능한 날이 뭐냐면 이 저축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우리나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위 소득 250만 원이거든요. 네. 성인의 중위 소득이 250이면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거죠. 그러면 맞벌이 하면 500이에요. 최저임금이니까. 그리고 남편분이 좀 더 승진이 빨라서 또는 여성 아내분이 승진이 빨라서 600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 2천 그 물타기는 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렵다 싶으면 한도 없이 어려운데 이런 계획들을 듣고 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몇 년간 내가 이거 투자한다 삐 그러지 맙시다. 그냥 5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20%거든요. 근데 이걸 딱 달성하면 재정적 자유는 눈앞에 와 있죠. 왜냐하면 10년만 더 하면 10억 되니까. 그러니까 그 5억에서 은퇴해도 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이게 또 가는 거니까. 5억에서 은퇴도 가능한 게 네.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년간 2배가 된다며요. 그러면 그 2배가 되는 5억을 조금씩만 천천히만 인출하면 이게 먹고 살잖아요. 연 그렇죠. 얼마에 네. 5천은 좀 그렇지만 3, 4천 정도는 음. 인출해도 원금이 손상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테크의 최대 문제가 부자 기준이 높다. 그냥 저는 4억만 해도 와 한국 상위 20% 25%인데 전부 20억 뭐 100억 그래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통계를 하나도 안 보는구나. 그냥 무지성으로 저러는 거고 저거 코인 하러 간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그 코인 할 돈도 심지어 마통 긁어서 하는구나. 그러면 뭐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끝은 강원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원랜드 앞에 가면 차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뉴스에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옆에 하이원 리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긁어서 복권 긁어서 부자 되면 뭐하냐?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당신은 통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극과 극을 오가는 예금 아니면 올인 이러지 말고 그 중간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서 앞으로 펼쳐질 한 10년은 자산 시장이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느니 한번 좀 지는 앞으로 10년 잘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엔 좀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진 상황인데 또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뭐 식료품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식료품을 제외한 공산품 물가나 뭐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안정돼서 연 지금 1%대예요. 네. 근데 이제 식료품 물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높아요. 식료품 물가가 높은 이유는 결국 파퓰리즘 때문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정부가 선거 앞두고 되게 많이 그런 정책들도 쓰고 네. 수입 시장도 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사과 사례처럼 뭐 호주에서 수입하는 걸 30년째 검토 중이라며요. 뭐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선거가 모든 것이고 선거 앞에서 어떤 경제 전체의 국민 모두의 행복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한 나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요걸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2% 아니라 1%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데 절대적 물가만 보면 아직 3%니까 네. 한국 정부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머리에 열기가 식고 나면 한국의 지금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58년 개띠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최대 인구 집단이 은퇴하면 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고 얼마 전 멕시코가 미국보다 금리 먼저 인하한 것처럼 한국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PF나 이런 문제가 선거라서 이제 그 좀 아직 터질 것들이 좀 막아놓은 상태, 뭐 이런
상태라는 분도 계셔서 선거가 지나고 나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심각해집니다. 예, 부동산 PF 특히 그 증권사가 해준 PF 같은 경우는 뭐 분양률 보면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양률이면 미분양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장기 미분양이 되거나 네. 준공후 미분양이 되는 물건들이 있고 그러면 이건 결국 부실화로 가거든요. 부실화로 가는 과정에서 버텨내는 금융기관도 있겠고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도 있고 또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부동산 PF 대출을 줄이려고 들면 네. 계속 이렇게 이제 빌려야 되는 건설사들이 문제가 터지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갈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송 들어가고 그런 데가 나오니까 당연히 부동산 PF 문제 건설 경기는 안 좋습니다. 다만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안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네. 이 문제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준공후 미분양이나 전체 미분양의 통계의 대부분이 지방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찾기가 되게 어렵고 일부 남아있던 미분양들도 뭐 인천 이런 데도 많이 털리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줍줍 몇백 대 1, 몇만 대 1이 나오는 나라인데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지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했던 지방의 공급 과잉이고 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수도권으로 전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수도권은 규제가 세서 못 짓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써서 지방 부동산 회사 또는 경기 그런 데를 살려주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이 2%대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인플레 3% 나고 성장률 2% 난다 그러면 전체 우리 조세 수입 증가율은 5%에서 뭐 6%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세 수입이 증가한 것보다 훨씬 돈을 적게 쓴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정 긴축이거든. 과연 이미 작년 국회에서 올해 쓸 돈을 긴축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뭐 재정으로 거기를 투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간접적 수단을 통해서 아무튼 지원해 주려고 들겠지만 그 돈이 얼마 되겠냐? 저는 암담하다라는 쪽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하면 있거든요. 금리 인하면 사실 부동산은 금리의 함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고 나면 실제로 그 뒤로 한 1년 정도 지나면 집값이 반등하니까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시장 금리는 재작년 저 레고랜드 사태가 고점이고 금리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네네. 특히 작년 10월에 그 미국 금리 급등 사태 이후에 지금 금리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정부 정책 금리만 좀 인하해 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부도 도미노 이런 거에 이제 부도는 막을 수 없지만 도미노는 막으면 또 이게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이제 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을 부동산 정책들 예상되는 게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양당의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야기하기는 저는 2년 전 이맘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쵸. 누가 알아요? 네. 3년 전에는 네.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때 뭐 지지율 1위 하시던 분 중에 지금 정치권에서 뭐 어떤 영향 이런 것들 변하신 분들 지지율 이런 것들이 유지됩니까? 한국은 한 달 뒤도 모르는 나라인데 네.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부동산 경기 나빠지면 좀 살려주려고 하는 정도. 그리고 경쟁적으로 나오는 개발 공약들 이런 걸 보면 뭐 아주 세게 긴축은 안 하겠구나 정도지. 그게 뭐 크게 또 좋아질 것도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면 수요층이 움직이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번 그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작년에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효과가 좀 덜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가격 레벨이 작년보다 올라온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의 거의 한 2020년 가격까지 간 단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2020년 초 가격보다는 하반기 가격 정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가격이 그때에 비해 좀 오른 면이 있고 아직도 버블이 좀 안 꺼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저는 경기가 지금 수출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수출 좋아진 데다가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걸 뭐 정부 정책의 효과는 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집은 살 필요는 없어요. 음.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는 주는 나라고 특히 돈 많은 부유층 58년 개띠 베이비붐 세대가 어디 집을 사거나 갈아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돈이 되게 많고 시장을 보는 눈도 좋고 자녀들도 지금 30대예요. 그럼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 많이 생기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곳 아니면 손녀 손자 키우기 좋은 곳 뭐 이런 데를 찾을 거라는 거고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면 또 거기가 당장 비용이 너무 커서 어렵다면 저는 굳이 한국에서 집을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부동산만 어쩌면 저는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해외 리츠나 이런 거 사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월세 내는 게 우리나라 월세는 워낙 싸니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